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적혀 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재헌헌법은 상권분립과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직선제가 아니고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가 실시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대통령은 이승만, 부통령은 이시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 당시에는 미국처럼 대통령과 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였던 거예요. 여기에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국회에도 국회의장이 새롭게 선출되어서 삼권 분립에 입각한 정부가 구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는 정식으로 수립이 되었고 동시에 미 군정은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청사는 여전히 옛 총독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죠. 이거는 약 한 50년 지나서야 해체시켜서 없애버리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년 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이 되는데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안이 승인이 됐어. 옛날에는 그냥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선거가 가능했던 한반도 지역 내에 유일한 합법 정부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총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총선거를 못하게 하니까 남쪽에서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정부 중에서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렇게 유엔에서는 규정을 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가 직면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일단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자, 광복 직후 남한 지역은 극심한 경제 문제를 겪었는데 왜 이렇게 경제 문제를 겪었는데 일제시대가 끝났는데 우선 물가가 폭등했어. 왜냐면 그전에는 아주 강력한 통제 경제였는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 통제가 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시의 정치체제, 정부가 제대로 된 게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통제가 힘들었던 거지. 식량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했어. 다시 배급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경제 문제는 미군정의 미숙한 정책으로 인한 원인도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자, 미군정은 물가 폭등은 예상하지 못하고 미국의 자유거래를 허용했다가 다른 물가가 다 오르는데 당시에는 쌀이 모든 물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쌀 가격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뒤늦게 다시 통제 정책으로 돌아가는 등의 혼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당시 경제는 매우 힘들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제시대 편중된 산업구조도 있었습니다. 공장이 주로 북쪽에 있었단 말이야. 38선 북쪽에. 그러니까 당연히 해방되고 난 뒤에도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 이유는 이거겠지. 나라가 갑자기 두 쪽에 났는데 하나였던 나라가 경제가 온전할 리가 없겠죠. 지금 와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다고 생각해봐. 동서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또 온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도 있었어. 자, 정부 수립 이후에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당시의 대세는 좌익이 오히려 해방 직후에는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우파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당연히 혼란은 계속됐겠지. 4.3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여수순천 11구 사건이라든지 이런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도 다수 있었지.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은 뭐냐? 반공 체제를 강화하는 거.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좌익 세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같은 우파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또 공산당으로 몰아서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지. 우선 국회 안에 반대 세력을 제거합니다. 국회 프락지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북한의 스파이라고 몰아서 막 구속시키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1948년 12월에 처음으로 제정합니다. 모델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이었는데 주요 조항이 뭐냐?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이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강한, 이게 주요 조항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조항이 이상한 게 있어서 막 갖다 대면 다 처벌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악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도 국가보안법은 남아있지. 그 다음에 국민보도연맹을 조직하게 되는데 국민보도연맹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때 설명을 하고 우선 국회 프락치 사건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자, 국회 내 정권 반대파에 대한 탄압 성격이 강한 사건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야당 의원들이 이 탄압을 많이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혐의가 도대체 뭐냐? 평화통일을 주장하거나 평소에 반민특위 소속인 국회의원이 주로 구속돼서 이 둘은 당시에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탄압을 한 거지. 그래서 이승만과 정치적으로 대립한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고 증거가 구체적으로 없어. 증인도 거의 뭐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조작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자, 국가보안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과 유사하며 여러 인권 침해 조항과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서 일명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불러.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무하마드 알리랑 조지 포먼, 이거는 뭐 영화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둘이서 권투 시합을 하는데 김일성이 알리를 응원하는데 나도 알리를 응원하면 빨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공산주의를 찬성하지 않더라도 북한이랑 의견이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아놓고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북한이 평화통일을 주장해. 그러면 우리는 평화통일 절대 주장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북한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그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기 때문에 이 법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독재자들이 독재를 하기 위해서 써먹은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지금은 거의 사문화됐는데 법 조항 자체는 남아있어. 자, 보도연맹은 문제가 뭐냐? 좌익 인사 교화 및 전향을 목적을 명분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머리스 채우기에 급급했어. 막 동사무소 막 이런 지방관들에게 보도연맹에 최소 몇 명은 가입시켜야 된다. 이런 지시가 하달이 돼. 그러면 예전에 좌파가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사은품을 준다. 뭐 막걸리 한 잔 준다. 뭐 쌀 한 가마니 준다. 이런 식으로 꼬셔서 전혀 그 전에 좌파하고는 관계 없었던 사람들도 가입을 일단 시키고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이 거의 수십만 명이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좌파 활동을 활발히 했던 사람일까?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전향을 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좌파랑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아니면 좌파 활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사은품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분명히 좌파였다가 전향한 사람들이니까 그 명단이니까 현재는 좌파가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보도연맹에 등록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명단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 그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의 수립을 봅시다. 자, 광복 직후에 북한에서도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했고 인민위원회도 조직이 된 상태야. 그리고 우리가 배웠다시피 소련은 이런 활동을 인정하지. 자, 당시 북한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는 조만식이었어. 조만식 선생이 북한 지역의 건국준비위원회,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끌었단 말이야. 자, 이 사람의 악력을 보면은 오산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물산정리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했고 신간에 참여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악력을 보면은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국내에서 활동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북한 지역의 인민위원회를 이끌던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소련은 이들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용해서 자치를 인정했는데,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실질적인 북한 정권 수립 작업이 진행됐고, 조만식 같은 경우에는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과 소련하고는 많이 맞진 않았겠지. 그치? 다 막 동조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목하다가 유폐돼서, 유폐라는 것은 아주 깊숙이 가두는 걸 얘기해. 어디 호텔에 가둬놨대. 그래서 유폐돼서 정치적 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한국전쟁 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 자, 그래서 김일성이 장악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겠지. 그래서 저번에 배웠듯이 1946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북한의 토지개혁 특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이야. 지주들한테 돈 안 주고 뺏는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농민들에게 나눠줬단 말이지. 그래서 원칙을 보면 5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는 무상몰수해서 농민에게 무상분배인데 5정보는 1정보가 3,000평쯤 돼. 그러니까 15,000평 이상의 15,000평을 초과하는 땅은 다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주요 산업과 각종 자원을 국유화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초를 만들었지. 그런데 이게 농민에게 무상분배인데 어쨌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자기가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면 국가 소유로 또 돌아가게 돼. 국유화가 된단 말이야. 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자 이에 반대하는 사람 중 다수가 38도선 이남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의 실향민들이 많지. 자, 북한은 유엔 소총회에서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결정하니까 단독 정부 수립을 비판하고 남북 협상에 참여하는 등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긴 했는데 이건 다 명분 쌓기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단독 정권 수립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야. 이미 47년에 인민위원회를 개편하고 헌법 초안도 47년에 이미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독 정권 수립 준비는 이미 맞춰놓은 상태에서 명분 쌓기로 남북 협상에 나섰다는 거지. 김과 김규식은 그러면 북한에 이용당한 거냐? 근데 당시에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했을 뿐이야. 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니까 북한도 정권 수립을 가속화했고 8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9월 초에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 그래서 북한의 큰 기념일 중에 하나가 구구절이라고 해서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정권이 수립된 날을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정부가 수립되는 남북 분단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